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공언한 대로 전 세계 철강과 알루미늄을 대상으로 오늘 아침부터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또 미국의 축산업계는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풀어달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같은 제안은 광우병 때문에 이 한미 양국이 17년 전에 합의한 내용인데 현재 한국은 4년 연속 미국산 소고기 수입국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온 대로 오늘부터 해외의 모든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에 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네요. 그렇습니다. 취임 2기 글로벌 무역전쟁 신호탄을 본격적으로 쏘아올린 셈이 됐는데요. 한국도 다른 모든 나라들과 함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같은 일방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주요 국가들이 보복에 나서면서 앞으로 통상마찰 격화가 더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던 포고문에 따라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파생 제품에 대해서 오늘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 1,500억 달러어치가 이번 관세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조치로 한국이 받게 될 타격은 어떤 거가 될까요? 한국도 역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는데요. 당장 트럼프가 쏘아올린 관세적 전쟁에 직접 휘말리게 됐습니다. 한국산 철강 제품에 무관세 쿼터제 300만 톤을 적용하는 7년 전 미국 대통령 포고령이 폐기가 됐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32억 달러어치를 미국에 수출해서 미국의 철강 수입국 가운데 6위를 차지했는데요. 알루미늄의 경우에도 10% 관세를 물면서도 지난해 6억 4,300만 달러를 수출해서 대미 수출 국가 가운데 4위를 차지했는데 이제부터는 오늘부터 관세가 25%로 올라서 부담이 커지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철강 제품을 수입하는데 25%의 관세를 붙인다고 해서 무슨 철판이나 H빔, 뭐 I빔, 무슨 이 파이프 뭐 이런데 붙이는 것만 붙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볼트 너트 같은 거, 못 같은 거, 그러니까 쇠로 만든 제품들의 모든 제품들이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그래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7년 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 연간 300만 톤이 폐기됐지만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공정하게 25%가 관세가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국만 주요 수출 국가 가운데 경쟁에서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닌 상황입니다. 이제 모든 그 정책이 일괄적으로 공평하게 되는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미국 수출 물량에 대한 쿼터제 상한선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품질이 좋은 한국 철강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좋은 제품을 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허. 그렇지만 다만 관세 장벽 때문에 US 스틸과 같은 미국 업체의 제품 가격의 경쟁력이 향상됐기 때문에 기존의 한국산 제품 수요를 미국 제품이 일정 부분 흡수할 가능성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수요 감소와 중국산 공급 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 공세에다가 대미 수출 경쟁력 약화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업계의 불황이 가속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교차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현재 한국은요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축산업계가 이런 거는 불공정하다. 이런 불공정한 수입 규제를 풀어달라.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축산업계가 한국의 검역 규정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불공정인 무역 관행이다. 이렇게 지목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소고기 제한 조치를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협상을 벌여서 2008년에 합의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미국 소고기 협회에서는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밝혔고, 그리고 한국의 이웃나라인 중국, 일본, 대만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모두 인정해서 30개월이라는 제한 없이 수입, 수출이 되고 있는데 한국만 아직까지 이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광우병과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엄격한 기준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면서 연령 제한 철폐 그리고 두 나라 간의 과학에 기반을 둔 교역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서 한국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백악관에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이제는 축산협회 말이 맞다고 봐요. 이제는 좀 한국에서도 저 제한을 좀 풀어줘야죠. 이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현황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2021년 이후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 세계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미국 축산업계는 한국 사람들의 소고기 선호 성향을 파악해서 계속 수출을 늘려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요. 미국 정부에서 지난해 발간한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를 보면 한국과 합의를 했던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이 과도기적인 조치였다. 그럼에도 17년째 이 수입 제한이 이어지고 있다고 썼고, 갈아서 만든 소고기 패티, 육포, 소세지와 같은 가공육은 아직까지도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 사실상 이런 금지 품목에 대해서도 앞으로 한국으로 수출을 허용하고 한국 정부가 수입을 허용하는 그런 입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광우병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때 광우병 시위가 아주 거세게 한국에서 이제 일어났잖아요. 한국에 등장했죠. 네네. 당시에 이명박 정권 퇴진을 노리고 좀 좋지 않은 목적에서 자행한 시위가 잘못된 것이라 밝혀졌지만 사과하는 사람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배우 김규리 씨 같은 경우는 미국산 소고기를 먹을 바에야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고 극언을 했는데 결국 근거 없는 선동으로 드러났는데 오히려 사과 한마디 없이 문재인 정권에서 홍보대사, 사회자로 위촉이 되면서 더 왕성한 활동으로 출세 가도를 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사태가 보여주듯이 한번 잘못된 가짜 뉴스가 퍼지면 너무나도 흥분하는 민족성도 문제로 보이고 있는데,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수준 높은 한인 동포들의 눈에는 아직도 한국 사회의 정상적인 판단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광우병이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은요, 소가 먹는 사료가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단백질이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광우병의 발생을 한 요인이 단백질이 주요 요인인데 그때 당시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소가 먹는 사료에 동물성 단백질이 들어간다. 그래서 광우병이 발생하는 소의 나이가 4살에서 5살 요 나이라서 그래서 36개월 이상 이런 게 나왔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가 벌써 17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료를 어떤 걸 먹이는지 어떤 상황인지 이런 거를 좀 찾아봐서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그래서 제가 아까도 드네요. 말씀드렸지만 네. 대한민국 2021년 이후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세계 1위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고기도 얼마나 좋아합니까? 또 얼마나 제가 맛있습니까? 미국에서 50년 살면서 먹은 소고기의 양만 따진다 그러면 아마 컨테이너 하나는 드리라고 보는데 저 그렇게 먹었어도 네. 무슨 광우병 그거 그거 언제 그런 거 생각이나 하고 우리가 먹었습니까? 그거 사실 쓸데없는 것 때문에 정말 그때 한국이 좀 너무 그랬어요. 그거 광우병 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료 얘기는 네네네. 소가 원래는 초식 동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동물에 뭐가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초식 동물이 육식을 하게면 되겠느냐? 그것이 이제 해서 맞아요. 이제 뇌에 뭐를 주고 이래서 광우병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한국에서 광우병 얘기하면은 광우병 얘기하는 사람을 더 이상하게 보죠. 일단 36개월 이상은 수입이 안 되니까.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도 네. 할 수 없이 미국 축산협회도 네. 할 수 없이 나라 전체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래 그러면 30개월 미만만 파는 걸로 하겠다 네. 했었죠. 네. 근데 이제는 좀 풀어달라는 그런 얘기니까 이제는 풀어줄 때가 됐죠. 사실. 네. 그래서 이 지금 한국산 제품의 미국 내 경쟁력은 어떤 거예요? 네, 상무부 아래에 있는 국제무역청 ITA 통계를 보면은 지난해 미국의 철강이 수입된 주요 국가 1위가 캐나다였습니다. 71억 달러어치를 팔면서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했는데요. 2위가 멕시코의 35억 달러로 11%를 점유했습니다. 3위가 30억 달러의 브라질, 그리고 대한민국이 4위 29억 달러로 9%를 점유했고 이후의 순위는 독일과 일본이 차지했습니다. 철강 수출이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철강업계와 한국무역협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에서 미국의 비중이 9%가 아닌 13% 수준으로 미국 측 계산보다도 한국 측 계산이 더 높게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앞으로 어떻게 될 듯 싶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워싱턴 DC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열린 최고 경영자들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관세라는 것이 미국 경제에 엄청나게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관세의 최대 효과가 무엇이냐? 바로 제조업의 기반이 미국으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미국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더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백악관에 복귀하자마자 1차적으로 불법 이민자, 마약류 유입을 문제 삼으면서 캐나다, 멕시코, 중국 세 나라를 상대로 관세 카드를 가장 먼저 뽑아들었었죠. 그리고 오늘부터 실시되고 있는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미국의 모든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4월 2일부터는 세계 각국의 대미 관세 비율과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서 적용하는 이른바 상호 관세를 또 부과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유럽연합에서 미국제 이 모tor사이클 할리 데이비슨에 50%의 추가 관세 부과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할리 데이비슨 유럽에서 타면은 정말 폼 많이 잡는데. 아, 그래요. 엄청 비싸. 그렇지 않아도 이제는 비싼데 더 비싸지겠네요. 이제는 비싸서 못 사겠네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관세 집행이 오히려 미국 경제를 망칠 수 있다라는 경고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안팎에서 무역 전쟁이 격화된다는 우려와 더불어서 미국 경제가 오히려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이러한 가격 급등이 무역 역풍을 불러일으켜서 미국 업체들이 외국 업체보다 점점 불리해질 뿐만 아니라 기업의 믿음을 악화시키고 인플레이션 걱정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부유층보다 지출에 더 많은 부분을 상품 구매에 쓰고 저렴한 수입 제품을 선호하는 저소득층 가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조치 때문에 해외 철강 제품과 비교를 해보고 경쟁을 해왔던 미국 철강 업체들이 반색을 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 안에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와 태양광 패널 같은 제조 비용이 올라서 미국 경제 성장세가 오히려 둔화될 걱정이 더 크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제조업이 부흥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수출업자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모르쇠 전략으로 지금 자신의 정책을 고집스럽게 일관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쪽으로 소식을 넘겨 보겠습니다. 미국하고 우크라이나가 30일 휴전을 추진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는데 러시아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네요. 네, 러시아 측은 휴전 문제는 우리 스스로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러시아 연방 입장은 이렇다. 당사자 노력이 해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연방 입장은 러시아 연방 내부에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들이 어제 제3의 장소인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만나서 한 달간의 휴전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죠. 그런데 러시아는 이
동의 여부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셈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왜 거부를 했냐? 미국과의 향후 논의에서 협상력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진격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빼앗겼던 쿠르스크주 역시 용맹한 북한 용병들의 활약 덕분에 상당 부분 되찾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모든 합의는 미국이 아닌 러시아 조건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러시아 측이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휴전 협정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오늘 내일이라도 발표한다 그러면은 저는 트럼프의 파워를 인정하겠습니다. 네. 네, 곧 러시아 측에서도 확실한 입장을 보일 것이 길게 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이번에 이튼 산불이 발생했던 알타데나 지역, 팰리세이즈 산불이 발생했던 퍼시픽 팰리세이즈, 이 두 곳 부지들이 이제 점점 시장에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또 노년층 미국인들 가운데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식료품과 렌트비 등 기본 생활비를 지불하기 위해 크레딧 카드를 쓰고 있다라는 새로운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 상승이 고령층의 재정과 은퇴 보장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산불 피해 지역 엘타디나와 패시픽 팰리세이드의 이 부지들이 매물로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LA 대형 산불들이 올해 1월 초 발생하고 나서 그 알타데나의 첫 번째 부지는 1월 말에 바로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 매물은 이튼 산불로 그 자리에 있던 집이 전소된 후에 건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약속하는 글로 떴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몇 주 후엔 6개 이상 매물들이 더 나왔고요. 이제는 마치 수문이 열린 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LA 타임스가 오늘 아침 이러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매물이 나온 겁니까? 지난 월요일 아침 기준 진로우에는요. 네. 이 퍼시픽 팔리세이즈에서 판매 중인 불타버린 부지가 총 49개였습니다. 그리고 알타데나에선 32개가 올라와 있고요. 크레그 에스티메이트 파인 프로퍼티스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가 너무나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우리 문대원 박사 주택도 이제 완전 완소가 돼서 뭐 여쭤보니까 본인도 부지를 그냥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네. 이 산불이 발생하지 2달이 지났는데 주택 소유주들은 집을 다시 짓는 것보다 그냥 불탄 버린 땅을 그냥 팔아버리는 이쪽을 택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주택을 다시 지으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니까요. 집을 다시 건설하기보단 불에 탄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판매를 선택하거나 고민하는 고객들의 경우 다양한 이유로 그런 결정을 내린다고 했는데요. 네. 어떤 사람들은 다시 집을 지을 만한 돈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나이가 많은 경우엔 이제 노후 몇 년을 주택 건설에 다 그렇게 쏟아붓고 싶진 않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몇몇은 렌트, 임대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젠 그걸 유지하는 게 번거롭기만 하고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불탄 땅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 위에 다시 집을 짓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어떤가요? 아닙니다. 그 대부분이 예. 개발업자들입니다. 그렇겠죠. 네, 이건 뭐 네. 놀라울 만한 일이 아닌데요. 네. 빈 부지는 일반적으로 캐시, 현금으로 매수되고요. 게다가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건 뭐 평소에도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꽤 많이 들고 스트레스가 많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엔 게다가 유독성 폐기물이 있는 재난 지역으로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주로 개발업자들이 그곳에 뛰어드는 추세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개발업자들이 이제 총동원돼서 새로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지역 사회가 더 빨리 재건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런 부분은 이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요. 한편으로는 또 여러 걱정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허. 왜냐하면 젠트리피케이션 비롯해서 오랜 기간 주택 소유해온 그 집주인들이
공정한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걱정, 두려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중산층이 많은 알타데나 지역에서 특히 높은 편이라 하는데요. 알타데나 주민들은 사인을 들고 또 집회를 통해서 알타데나는 매물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그 산불로 그 타버린 그 부지가요 얼마 정도에 판매되고 있나요? 진로에 따르면 알타데나에선 최소 8개 불타버린 토지가 매각됐는데 그 예. 대부분이 50만 불에서 60만 불 사이에 팔렸습니다. 또 산불로 알타데나 주택을 잃은 콜드웰 뱅커 소속 한 부동산 중개인은 이게 산불 발생하기 전에 약 3분의 2 정도 가격에 팔리는 것이라고 그렇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중개인은 사람들이 왜 지금 팔고 싶어 하는지 자신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잠깐 멈춰보는 게 좋다고 권장했는데요. 네. 적어도 이제 클린업, 청소 같은 게 진행되면 될수록 가격 경쟁에서 보다 높은 가격이 나와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발업자들이 이 부지를 지금 매수한다는 건 그게 그만큼 돈벌이가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겠죠. 네네. 뭐 업자들이야 뭐 돈벌이가 안 되면 이거 뭐 왜 그렇죠. 사려고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앞을 보고 이제 살 텐데 사실 지금 뭐 불타버린 주택을 이 땅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말 걱정이 많을 거 아니에요. 우선 내가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비용이 들어가죠. 지금 그 땅에 대한 지금 뭐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을지도 지금 자신감이 없죠. 그렇죠. 아마 하루에도 아마 수십 번씩 아마 고민들을 하시라고 그럴 생각합니다. 겁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기본적인 생활비를 커버하기 위해서 고령층 가운데 상당수가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미 은퇴자 협회 AARP가 4,900여 명에 달하는 고령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거의 절반에 달하는 47%는요. 기본 생활비를 지불하기 위해 크레딧 카드를 쓴다고 했는데요. 사실 크레딧 카드 쓰는데 뭐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들은 그 다른 방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비용으로 크레딧 카드에 의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응답자 가운데 48%는 크레딧 카드 빚이 $5,000 이상 있다고 했고 또 잔액이 $10,000 이상이란 답변도 28%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비 하면 뭐 식료품비, 뭐 렌트비, 유틸리티비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가장 부담이 큰 건 아무래도 단연 의료비였습니다. 아, 네. 전체 응답자 50%가 의료비가 카드 빚의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고 특히 치과 비용이 많았다고 답했습니다. 네. 결국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상승하면서 이 나이 많으신 미국인들, 시니어분들은 재정적인 부분 또 그리고 은퇴 보장을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크레딧 카드 빚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특히 은퇴를 앞둔 미국인들한텐 더더욱 우려스러운 일이란 지적입니다. 은퇴하게 되면 주로 고정 수입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크레딧 카드 빚이 남았다는 건 갚을 수 없고 더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관세로 크레딧 카드 빚 더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마지막 소식은 팁에 관한 소식인데요. 미국인들의 팁에 관한 생각을 알아본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네, 팁 문화가 확대되면서 이제는 뭐 웨이터, 바텐더 그리고 헤어스타일리스트에게만 팁을 주는 게 아니죠. 네. 일반적으로 팁을 주지 않았던 그런 시설에서도 더 많이 이제 팁을 요구하는데요. 심지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 상호작용이 없는 셀프 체크아웃 기계에 팁을 주도록 요청받아 당혹감을 더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럴 네. 수도 있어요. 네. 이 월렛 허브 조사 결과 팁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10명 중 9명, 거의 네. 대다수에 달했고요. 또 미국인 5명 중 3명 꼴은 비즈니스 업주가 직원의 급여를 고객들에게 팁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팁 자동 부과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네. 83%의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팁이나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되는 걸 금지시켜야 한다고 네. 생각했습니다.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정말. 네, 맞습니다. 네. 네. 제가 서비스를 많이 잘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팁을 좀 더 많이 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금액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가 하면 또 이번 조사 결과 팁에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 4명 중 1명꼴 이상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요즘 화면에 팁 몇 % 이렇게 자동으로 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팁 제한 화면이 표시되면 팁을 덜 준다는 미국인이 10명 중 3명 정도 있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팁을 만약에 이제 5불을 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이제 그 계산서에 보면은 몇 퍼센트에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퍼센트대로 이렇게 따지면은 4불 50이라고 나오면은 저는 5불 주려고 했다가 4불 50이면 되겠네. 이런 때는 덜어 있어요. 네. 되도록이면 뭐 좀 아껴야죠. 요즘 뭐 좀 아껴야 될 건 틀림이 없는데. 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팁을 이렇게 이제 크레딧 카드나 이렇게 지불을 할 때 팁을 써서 이렇게 드리고 그러면은 굉장히들 고마워했거든요. 네, 정말 그 뭐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팁을 써놓고 나오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현금을 놓고 나오게 네네. 되면은 그냥 쫓아나와서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네. 요즘은 뭐 고맙다는 얘기를 잘 들어본 적이 없어서 말이에요. 네. 이게 정말 내가 이렇게 팁을 고맙다는 얘기도 못 들으면서 왜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좀 있어요, 솔직히. 네. 그래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팁이 좀 뭐 후하더라고요. 그 1.5세, 그러니까 20대, 30대 젊은 층들은요, 엄청 짜게 줘요, 팁을. 그래서 왜 이렇게 짜게 주느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이렇게 많이 서비스 안 받았다. 이 정도면 적당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이 스티븐 김 상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눕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국정 운영 지지율이 47%를 기록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뭐 이 관세, 이민 그리고 연방정부 인력 감축 정말 이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조금 정신이 없다고 보긴 보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4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모든 정책이나 이 executive order라 그래가지고 대통령 행정 명령들이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일단 법원에 들어가게 되면 2년, 3년은 그냥 지나가게 되니까 지금 시간이 없고 특히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년 그 first term을 벌써 하질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4년이 이번 4년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4년 안에 본인이 원하는 일들을 하고 싶으니까 지금 굉장한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제 내년이면 벌써 하원 이제 선거에 들어가게 되면은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라도 대통령 말에 찬성을 안 하고 반대표를 던질 확률도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원의 지지를 받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하. 지금 간신히 과반수를 넘었는데 이런 이제 급한 행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긴 하지만 그 중에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이 관세 문제인데요. 또 이 외교 문제, 그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이 공식적으로 모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나 또 이번 테리프도 관세도 뭐 25% 하겠다, 뭐 30이 있다 하겠다, 나중에 생각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그 늑대 소년이라고 계속 늑대 온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 말에 대한 신용이 적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왜 이러는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1년에 약 $1 trillion 달러의 무역 적자가 있거든요. 아하. 특히 캐나다, 차이나, 멕시코,
유럽 이런 데가 아주 굉장한 액수이기 때문에 이 무역 적자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대통령의 생각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관세를 가지고 장난치듯이 뭐 하겠다 안 하겠다 연기하겠다 하는 거는 조금 좀 외교 문제에 있어서 장기적인 그런 뭐랄까요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네요. 근데 저 변호사님 아까 이제 4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한쪽에서는 또 한 번의 이 대통령 취임을 지금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저는 그걸 페이크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 이제 이런 스토리들을 자꾸 이제 SNS나 인터넷에 퍼뜨리니까 대통령은 딱 2텀으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한 텀을 더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그냥 이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또 다른 어떤 페이크 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본인이 그런 얘기를 좀 하지 않습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한다라고는 합니다만은 뭐 그렇다 그러면 웰컴 뭐 이런 데죠. 이런다는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도 생각에 있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원하긴 하겠지만 이게 워낙 헌법이나 이게 확실히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바꾸기란 뭐 거의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페이크 뉴스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면은 농담 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런 와중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가운데 이 부분은 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제일 먼저 그 DOGE라고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고 그래가지고 네. 정부의 이제 낭비를 막자라는 이제 그 기관이 저는 아주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선 뭐 정권이 들어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예산이 어떻게 낭비되고 어떻게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낭비되고 뭐 쓸데없는 데 쓰여지고 뭐 진보 정책에 쓰여지는 이 낭비가 어마어마한 것을 이제 이 DOGE라는 그룹이 기관이 이제 지금 밝히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관은 연방 정부뿐만이 아니라 각 주에서도 이런 기관을 만들어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특히 이것을 보면은 저희가 뭘 볼 수 있냐면 소위 말해서 그 뷰로크래시라 그래가지고 그 참 정의 내리기가 힘든데요.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되는 그 뷰로크래시 있거든요. 20년, 30년 뭐 어느 기관에서 계속 일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어도 그 바뀐 정권의 말을 듣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고 예산을 자기네 원하는 대로 쓰고 예를 들면 이번에 정부의 크레딧 카드가 460만 개가 나가 있다고 합니다. 어허. 460만 개가 어디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뭐 카지노에서 50만 불을 썼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 낭비들을 이 DOGE라는 그 기관이 밝히기 시작하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예산을 투명하게 하는 좋은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민 정책도 이민 단속을 하는 게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 범죄자들을 먼저 추방하지만 그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잘못하면 홈리스로 바뀌고 잘못하면 범죄자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아프게 되면은 정부 보조로 병원에 가서 예산을 쓰고 이런 모든 문제들을 지금 막기 시작하는 거. 특히 국경에서의 불법
이제 이민자들이 뭐 95% 이상 줄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잘하는 거고, 그다음에 남자들 트랜스젠더가 여자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네. 여자 경기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샤워, 락커 그 장소까지 다 같이 사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한두 명의 트랜스젠더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99%의 그 여자 운동하는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럴까요? 본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는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저는 또 이 남자들이 여자라고 하면서 여자 경기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unfair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네. 그 외에 또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시간상 여기에 제가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도지라는 부서는 정말 잘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도지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평이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이 도지가 아까 말하는 그 뷰로크래트, 정부에 아주 이 깊숙이 박혀 있는 각 기관을 실질적으로 장악해서 운영하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잘못하고 있다는 게 나오거든요. 특히 USAID라고 이제 전 세계에 뭐 미국을 좋은 관점에서 보게끔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뭐 돈을 뿌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마르코 루비오 외무부 장관이 이 USAID의 모든 예산 집행을 검토한 결과 83%가 낭비고 진보 단체를 위한 어떤 결정이고 해서 83%를 지금 자르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만 그런 게 아니죠. 제가 너무 지금 내용들이 많아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네네. 뭐 소위 말하는 클라이밋 체인지 때문에 뭐 앞으로의 그런 어떤 솔러 에너지다, 뭐 풍력이다, 뭐 이런 그 뭐 에너지 소스를 위해서 낭비됐던 돈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액수들이 어마어마한 예산에 묻혀서 그냥 낭비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하니까 첫 번째로 이런 뷰로크래트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돈 받던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거의 돈을 받던 공무원들이 이제 잘리게 되니까 거기서도 강력하게 반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저희가 굉장히 서포트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내는 세금이 바로 쓰여지고 투명하게 쓰여지고 낭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중에 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그 도지 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이 기관에서 예산을 이제 삭감하고 낭비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100% 찬성을 하는데요. 네. 하는 속도에 있어서 예를 들면 80% 예산이 잘리면은 거기에 수십 명, 수만 명의 수천 명의 직원이 잘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한 어떤 조금 배려, 제가 볼 때는 배려를 해서 9월까지 자진 사퇴하면은 모든 뭐 월급을 계속 주고 모든 뭐 은퇴연금을 주겠다라고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네네네. 좀 더 하루아침에 자르는 게 이메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당신은 이제 자를 겁니다 하면서 뭐 어느 정도 기간을 준다거나 이제 그런 게 조금 좀 배려가 적은 게 좀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관세를 가지고 특히 이제 미국은 경제 대국 뭐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강대국이 이런 관세를 가지고 더 약한 나라들을 좀 뭐라 그럴까요? 협박을 합니다 그럴까요? 협박한다 그럴까요? 네네. 이러는 게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고 앞으로 미국에 대한 신임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있지만 저는 마르코 루비오 외무부 장관을 아주 좋아합니다. 네. 이번 이 토론하고 이러는 것을 보면은 네. 아주 영리하고 말을 잘하고 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좀 이런 강하고 그냥 막 가는 스타일을 뒤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논리 있게 설명을 잘하는 외무부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르코 루비오 외무부 장관이 이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 CNN 화면에 마크 루비오가 얼굴이 또 떴네요. 네, 이분이 이런 진보 미디어나 이런 데 가서도 말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논리 있게 설명을 하고 토론을 굉장히 잘해요. 네. 그래서 이 외무부 장관 직에는 굉장히 적합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티븐 김 상법 변호사 함께했습니다.